서울 북서쪽 외곽 오래된 저층 아파트 단지 3층 복도 끝 302호. 이 집에는 정영자 76의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평생을 단 한 사람 외아들 김민구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지만 늘 그렇듯 묵묵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민구는 혼자 키워냈습니다. 세탁소, 식당, 병원 청소 같은 일들을 전전하며 손목이 갈라질 때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은 어느새 45이 되었고 대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죠. 손녀도 하나 있었어요. 10살 된 제이 영자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날 아침 영자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전날 삶아둔 물을 졸여두었고 두부는 노릇하게 지졌죠. 시금치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참기름으로 무쳤고 달걀은 두껍게 말아 썰었습니다. 도시락통 하나를 정성스레 채워가며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정리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더니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혼잣말을 흘리며 뚜껑을 덮은 도시락을 천으로 싸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스스로를 위한 식사가 아니었고 오늘 오후에 만날 아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민구에게서는 오전 9시 조금 넘은 시각에 연락이 왔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 무렵에 잠깐 얼굴을 보자고 했고 영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흔쾌히 수락했어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거울 앞에 선 그는 조심스럽게 외출복을 골랐습니다. 연한 분홍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단추는 전날 밤에 다시 꿰매 놓았죠. 머리는 아침 일찍 감고 드라이기로 바짝 말렸으며 립스틱도 살짝 발랐어요. 그 얼굴에 스스로 몇 번이나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는 민구의 회사 건물 1층에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커피향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민구는 안쪽 창가에 앉아 있었고 폰을 들여다보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영자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며 짧게 눈인사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가방을 열어 도시락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을 때 민구의 얼굴에 약간의 당황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런 거 굳이 안 싸도 되는데 요즘은 다 시켜 먹어. 괜히 고생했잖아.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도시락을 다시 천으로 감싸 가방에 조용히 넣었어요. 그래 다음엔 김밥이라도 할게. 그건 간단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엔 아주 작은 멈칫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표정은 조심스러웠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 문제 정리하는 게 괜히 복잡해졌잖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더 골치 아파져. 세금도 그렇고. 그래서 말인데 그냥 아파트를 내 명의로 바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은 영자에게 너무 낯설지 않은 말이었지만 막상 들었을 땐 공기가 조금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민구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고 안에는 증여계약서 초안과 인감위임장 몇 장의 관련 서류가 정리돼 있었어요. 준비는 이미 끝난 듯 보였고 그 표정엔 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다 하면 엄마야 괜찮지.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계를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감하고 도장만 챙겨놔.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그 말로 짧은 만남은 끝났고 민구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고 남겨진 영자는 가방을 들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전자레인지 안에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반찬은 그대로였고 밥은 차가워져 있었죠. 뚜껑을 열어본 영자는 말없이 다시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상하지는 않았겠죠. 주방은 조용했고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민구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짧은 문자 한 줄이었고 시간과 장소가 간단히 적혀 있었죠. 등기소 앞에서 다시 마주친 둘은 특별한 인사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민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영자는 들고 온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민구는 그걸 받아 창구로 향했고 영자는 한 발 뒤에서 따라가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등기 이전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류는 이미 작성이 끝나 있었고 영자는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이름 석자를 여러 번 적고 도장을 꾹꾹 눌러 찍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창구 앞에서 필요한 절차가 끝나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 됐어. 이제 처리만 되면 끝나. 짧게 말한 민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영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럼 나 먼저 간다. 회사 들어가 봐야 돼.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돌아섰고 영자는 홀로 등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검은 가방이 순간 무겁게 느껴졌고 고개를 들었을 땐 그가 이미 길 건너편을 건너는 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뭔가 놓고 온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손에 들려있던 것은 분명히 전부 가져온 상태였죠.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이고 전기포트를 내려놓는 동작조차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민구의 연락은 줄어들었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고 보냈던 문자엔 답이 늦게 왔어요. 그는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고 주말에 오기로 했던 손녀는 오지 않았죠. 제이는 감기 기운 있어서 이번 주는 그냥 쉬게 할게. 그가 남긴 문자엔 이모티콘도 마침표도 없었고 익숙했던 말투에서 미묘한 거리가 느껴졌어요. 영자는 직접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는 벨소리를 2번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땐 짧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영자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종료하고 식탁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민구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다시 싸지 않았고 식탁 위엔 반찬 대신 조용한 식기 건조대만 있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마당을 서성이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오늘은 또 바쁜가 보네. 그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애는 괜찮은 거겠지. 어느 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순간 기대했던 마음은 낯선 이웃의 말소리로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다물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고 손에는 채 꺼내지 않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어요. 이상한 일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이전과 다르게 다른 이름으로 발송되기 시작했고 전화기 청구서도 고지 방식이 바뀌었어요. 영자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아마도 민구가 처리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불안이 의심으로 변하는 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는 아들을 믿고 싶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엔 오겠지 바빠서 그랬겠지.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말끝에 실린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웠고 등 뒤로 떨어지는 거실 불빛이 혼자 있는 실내를 더 적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집 문 앞에 택시가 멈췄을 때 영자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구는 전날 밤 짧은 전화 한 통만 남겼고 그 내용은 너무 간단했어요. 엄마 요양원 한번 가보자. 잠깐 쉬면서 지내는 데야. 걱정 말고 준비만 하고 있어. 그 말에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가슴이 쿵쿵 울렸어요. 그는 가방에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기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준비를 마쳤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낮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건물 외벽은 흰색이었고 입구에는 초록색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의 공기는 이상하게 낯설었고 냄새는 병원과는 또 다른 종류의 무채색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를 안내한 건 흰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명찰에는 강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얼굴은 밝았지만 말투엔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영자는 그를 따라 조용한 복도를 걸었고 문이 열리며 보인 방 안엔 침대와 작은 수납장이 전부였어요. 여기 계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버튼 누르시고요.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나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에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잎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을 때 이곳이 얼마나 조용한 곳인지 실감이 되었고 그 침묵은 무서우리만치 단단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기도 없었고 창밖 풍경도 하루가 지나도 똑같았어요. 하루 3번 식사를 받아먹고 씻고 다시 침대에 누우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깨를 구부린 채 혼잣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하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산책 좀 하실래요? 오늘 날씨가 괜찮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따라 나섰어요. 정원 한켠엔 벤치가 있었고 하연은 그 옆에 앉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가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혹시 이곳에 오시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으셨어요? 영자는 그 질문을 곱씹었고 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잠깐 쉬자고 했어. 며칠 있다 간다고. 그 말이 끝나자 하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하연은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씩 영자의 방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온기를 나누는 인사는 없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창밖을 함께 보는 시간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방 한켠에 걸린 게시판에서 한 장의 종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 종이는 환자별 보호자 연락망이었고 거기엔 자신의 이름 아래 김민구 보호자라는 글씨와 함께 치매 초기 진단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고 숨이 멈춘 듯 했어요. 치매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고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 옆 창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빛은 없었고 세상은 너무 조용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였어요. 영자는 다음날 아침 하연이 방으로 들어오자 침묵을 지키며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연은 잠시 멈췄고 영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말은 아주 작고 짧았지만 영자는 그 안에서 작은 문이 하나 열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속에 박혀있던 침묵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직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영자는 창밖을 조금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영자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지난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은 무거웠고 손끝은 창백했지만 정신만은 유난히 또렷했어요. 어젯밤 게시판에서 본 진단서 사본의 문구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기 치매 소견 관찰 필요. 그 문장은 짧고 건조했지만 살아오며 들은 어떤 말보다 낯설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는 그날 아침 벽에 걸린 거울을 마주보다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런 건가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공기 속에서 흩어졌고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억은 분명했지만 타인의 기록 속에서 자신이 사라져 있다는 느낌은 그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하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쥔 작은 노트북과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바라봤어요. 하연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료 기록 복사본이에요. 보호자 요청으로 열람했는데 이상한 게 좀 있었어요. 하연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고 서류 위에는 익숙하지 않은 병원 이름과 본 적 없는 의사의 서명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진단 날짜가 3월 18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병원 외래 접수가 없었대요. 의사 이름도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니라고 해요. 영자는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못했고 손끝이 문서를 덮은 순간 작게 떨렸어요. 한 글자씩 눈으로 따라가며 확인하는 동안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입술은 마르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진료받으신 기억 있으세요? 그날쯤. 영자는 눈을 감고 기억을 되짚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었고, 오후엔 시장에 다녀왔고, 저녁엔 손녀와 영상통화를 했던 날이었어요. 기억은 흐릿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명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말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봉투 안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그건 치매 진단을 위한 초기 감정 평가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가서엔 보호자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환자 본인의 대면 진술은 불과 몇 줄뿐이었어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사인하신 기억은 있으세요? 여기 감정 동의서 같은 거. 영자는 손을 멈췄어요.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고, 익숙한 도장 자국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눈으로 따라간 곡선들은 확신을 주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도장도 내가 찍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말한 순간 그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그제야 그의 등허리가 조금 더 펴졌고 시선은 서류에서 하연의 얼굴로 천천히 옮겨졌어요. 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노트북을 켰어요. 그 화면에는 영자가 남긴 몇 개의 메모와 영상통화 기록, 요양원 입소 전 통화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앉아 그 기록을 바라봤고 시간표처럼 정리된 그 글자들이 자신의 시간이라는 확신을 조금씩 되찾게 했어요. 하연은 말을 아꼈고 영자도 침묵을 유지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알고 있는 진실이 방 안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신뢰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뭇가지 사이로 흔들리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 흔들림은 마치 누군가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아직 다 기억하고 있어. 햇살이 잔잔하게 내려앉은 요양원 상담실 벽에는 조용한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긴 테이블 앞에 앉은 영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작은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은 하연이 소개한 공익 변호사였고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증여 계약 자체가 사기성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보호자 동의 없이 허위 진단서로 입소가 이루어진 부분, 이건 형사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고 하연은 옆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정리해온 병원 기록, 감정평가서, 인감 사용 내역, 그리고 진단서와 보호자 동의서 사본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구 씨가 명예 이전을 받은 시점, 그리고 그 후 요양원 입소 절차까지의 흐름이 너무 완벽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은 채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고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하연은 그런 영자의 표정을 보며 말없이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그 짧은 접촉은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날로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었고 며칠 뒤 결정이 내려졌어요. 법원의 문건은 단 2장이었지만 그 종이는 지금까지의 침묵을 깬 명확한 신호였어요. 민구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재산 처분은 당분간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자는 그 문서를 손에 들고 요양원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고 긴 고요 속에 무언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구가 요양원에 나타났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경직돼 있었고 눈빛은 서늘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민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영자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해? 가압류는 무슨 엄마 도대체 왜 이래?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감정이 억눌려 있었지만 말끝에 실린 불편함은 명확했어요. 영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민구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애한테까지 영향 가면 어쩔 건데.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인지 알아? 그 말에 영자는 조용히 손을 움직여 옆에 놓인 서류 하나를 민구에게 밀어주었어요. 그건 치매 진단이 허위였다는 병원 측의 해명서였고 담당 의사의 서명도 함께 첨부돼 있었어요. 민구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손끝이 굳어졌고 시선을 피했어요. 입술이 일그러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는 짧게 중얼였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혼란이었어요. 영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난 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고 손등에 힘이 빠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공기 속의 모든 소리들이 조금씩 달라 보였어요. 하연은 오후에 다시 들러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지킬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사랑했던 거 전부 다요.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도착한 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열흘 뒤였어요. 민구는 아파트 명의 회복과 요양원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영자 측에선 이에 대한 반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한쪽에 놓인 책상 위 두꺼운 서류철이 겹겹이 쌓였고 하연은 각종 서명과 사진 증거를 분류하며 움직였어요. 변호사는 재산권 문제보다 양육권 분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2의 법정 대리인 지위, 보호자의 안정성,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기존 양육 환경의 지속 가능성 모두 법원이 주시할 내용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상통화 한 통이 연결됐고 화면에 제이의 얼굴이 떴어요. 작은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방 안조명은 흐렸어요. 제이는 어딘가 지쳐 보였고 말도 줄어든 상태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그래요? 그 한마디는 영자의 안쪽 어딘가를 무너뜨렸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아이의 말 한 줄에 갑자기 모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영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 어른스러웠고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다음 날 민구는 언론사 한 곳에 보도자료를 전달했어요. 치매 노모의 재산 회수 주장, 아들의 억울한 사연이라는 제목이 뉴스 사이트에 떠올랐고 몇몇 커뮤니티에선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라는 키워드로 퍼져나갔어요. 요양원 직원들 일부는 표정이 달라졌고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어요. 힘드시죠? 그래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을 맞잡은 채 다시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 속엔 제이의 그림이 한 장 있었고 아래엔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가정법원은 조정을 권고했고 양측은 대면을 피하지 못했어요. 회색 벽과 낡은 벤치, 형광등 아래에서 마주 앉은 민구와 영자. 그 사이엔 법률 대리인들이 앉아 있었고 말보다 눈빛이 오갔어요. 민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영자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조정위원회 말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조정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사안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함. 본격 심리 개시 예정. 그날 이후 민구 측에선 제이를 데리고 나타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학교에도 결석이 잦아졌고 담임 교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학교 측에 알렸어요. 하연은 그 상황을 전하며 조용히 제이의 상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영자의 가슴 깊은 곳을 짓눌렀어요. 지키고자 했던 것, 되찾으려 했던 것의 중심에 그 아이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앉은 영자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제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지금의 고요한 얼굴이 겹쳐졌고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내가 다시 안아줄 수 있어야 해요.
아이를, 삶을, 나 자신을요. 요양원 상담실 한편에 놓인 작은 창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영자는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가정법원은 제이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를 승인했고 아이는 요양원 인근의 쉼터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담당 복지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더 이상 아버지에게 두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정서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어요. 한동안 안정된 환경에서 머무는 게 필요합니다. 영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고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동안 침묵으로 밀어냈던 슬픔이 조금씩 안쪽으로 밀려들었지만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법률적 조언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 도우며 영자의 상태를 세심히 지켜봤어요. 그날 오후 그는 정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기능 평가와 심리검사 일정을 안내받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영자는 손에 작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창밖 풍경을 말없이 응시했어요. 도심의 신호등, 보도 위 사람들, 먼 빌딩의 창들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감각이 그를 조금씩 깨어나게 했어요.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영자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어요. 단기 기억, 언어 반응, 시공간 이해, 문제 해결 능력 의사들은 놀랄 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결과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지는 치매 소견 없음이라는 결정적 문장과 함께 정상 범주의 인지 기능이라는 평가를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 서류를 손에 쥔 영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존재를 다시 증명하는 이름표를 얻은 사람처럼 가슴이 조용히 요동쳤어요. 며칠 후 쉼터에서 제이를 만난 날 영자는 아이가 앉아있는 벤치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제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영자의 그림자가 옆에 들이오자 천천히 시선을 들었어요. 그 둘 사이엔 말보다 더 많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영자는 아이 곁에 조심스레 앉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있었어? 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벤치 나무 틈을 따라가며 가늘게 말했어요. 아빠가 화 많이 냈어. 학교도 잘 못 갔고 근데 이제 괜찮아. 여기 조용해서. 그 말은 조용히 들려왔지만 그 안엔 아이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아이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내가 곁에 있어줄 거야. 그날 오후 둘은 요양원 정원 한편에 앉아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하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그 눈빛엔 걱정보단 안도가 있었고 마침내 둘 사이에 뿌려졌던 연결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걸 확인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영자는 방 안작은 조명만 켠 채 침대에 앉았어요. 침묵 속에서 그는 오래된 손글씨 메모장을 펼쳐보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손끝에 머물렀어요. 마지막 장에 아이가 쓴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할머니랑 살면 매일 아침 된장국 먹을 수 있어서 좋아. 그 문장을 보며 영자는 아주 작게 웃었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방 안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내면의 숨결뿐이었어요. 법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벤치에 앉아있던 영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하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멀리서 제이가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리는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이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지난 몇 달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도장을 찍었던 날부터 요양원 침대에 누웠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음을 증명해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법정안 판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절차를 시작했어요. 민구의 대리인은 여러 가지 서류를 내밀며 어머니의 정신적 판단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장했지만 그 모든 말은 한 장의 진단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영자의 인지 기능은 정상이었고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한 입소는 명백한 위법이었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의뢰인은 어떤 치매 증세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들 민구 씨는 어머니의 인감을 이용해 재산을 이전하고 허위 진단을 근거로 요양원에 격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은 사기적 요소로 무효이며 아파트 소유권은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민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눈빛엔 더 이상 억지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닌 힘이 모두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와 관련된 절차는 별도의 심리에서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 복지기관, 심리상담 자료 등이 제출되었고 아이의 상태에 가장 안정적 영향을 주는 인물로 영자가 지목되었어요. 판사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제이는 조심스럽게 증인석에 앉았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말 한 줄에 법정 안공기는 조용히 움직였고 영자는 미세하게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 했어요. 판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영자에게 반환되었고 제2의 임시 보호자는 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심리실을 나서는 길 복도 끝에 민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빛조차 피한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는 그를 향해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말도 건네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걸음을 옮겨나갔습니다. 그 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영자의 발걸음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고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길게 이어진 그림자 사이로 새로 피어나는 계절의 공기가 느껴졌고 제이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매일 된장국 먹을 수 있겠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대답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으로요. 그 길의 끝이 어딜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선택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시간이었어요.